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날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윤과 마주한 김용현, 포고령, 쪽지 모두 내가 작성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헌재의 4차 탄핵 심판이 있었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제외합니다라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장관 이 탄핵 심판 유죄 판단의 핵심적인 어떤 근거, 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상 포고령 그리고 이 최상목 대행한테 준 쪽지 부분이었었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내가 작성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계엄은 계몽령,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고 한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계엄이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얘기였었고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다 끄집어내라 라는 요 지시 요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겁니다. 라는 데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 뜻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계엄의 반헌법성 혹은 불법성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대략 한 2시간 40분가량 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부르게 막힌 공수처, 윤내란 검찰 이첩. 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의 소환 조사엔 일절 응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공수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어제 이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날 윤 대통령 10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조서에 서명 날인을 윤 대통령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전혀 검찰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검찰이 소환하면 친정인 검찰이 소환을 하면 윤 대통령도 응할 것이냐 여부가 관심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계엄이 해제됐습니다만 계속되는 이 탄핵 정국이죠. 지금은 이 어수선한 지금의 상황 민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도 자체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정권 재창출 45, 정권 교체 44. 네, 비등비등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를 볼까요?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41, 민주당 33.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선다라는 겁니다. 다만 탄핵 인용 부분을 물었을 때 탄핵 인용돼야 됩니다가 54, 기각돼야 됩니다가 42로 탄핵 인용 부분이 더 많았다. 하지만 신년조사보단 격차가 무려 33%포인트나 줄었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이 여론조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입장에선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이재명 실용주의 성장론 띄웠다. 네. 지금 최근 여론조사가 계속 민주당이 좀 우려할 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어제 오전 10시 기자회견 할 겁니다라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실용주의 성장론을 띄웠습니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아무거나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분배가 아니라 성장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가시화에 중도 보수 공략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기 대선 가시화 때문에 이런 스탠스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이번 대선 이재명 대표 가능한 거야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중 선고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중형이 나왔죠. 관련한 이 2심이 이르면 3월 중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달 다음 달 26일에 결심 공판하겠습니다. 결심 공판이라 함은 공판을 최종 마무리하는 공판인 거죠. 검찰이 구형을 하는 단계입니다. 통상 결심 공판 있고 한 달 뒤쯤에 선고가 나오죠. 그럼 이르면 3월에 선고가 나오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633 원칙을 보면 3월에
2심이 나오면 3개월 안에 대법원 최종심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인즉슨 6월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최종심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헌재에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4월 18일 두 재판관이 끝나기 전에 다 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과 이 조기 대선, 이 조기 대선과 이재명 대표의 최종심 뭐가 먼저가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빡빡하게 들어차 있는 이곳, 바로 어제 오전 인천공항의 모습입니다. 네. 사람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모두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줄을 섰는데도 이렇게나 빡빡하게 빽빽하게 지금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다라는 거죠. 너도 나도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략 130만 명이 출국을 한다고 하네요. 네. 모두 해외로. 네. 하지만 또 가능하면 해외 나갔다가 일찍 들어오셔서 내수 활성화에 신경을 좀 같이 써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200여 명) 성착취 자경단 일당 검거, 텔레그램 측 첫 수사 협조. 네, 200여 명에 대해서 텔레그램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난 N번방 비슷하게 자칭 자기네들이 자경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착취를 한 일당을 모두 검거를 했습니다. 어제 경찰의 발표였었는데 대체 어떤 조직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경단 조직도입니다. 예비전도사, 전도사, 집사, 목사라고 자체적으로 칭했어요. 개신교에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날 법한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보면 피해자를 물색을 해서 그래서 성착취물을 갖고 유포를 하고 포섭하면 승급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조직을 짜서 운영을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면 10대 여성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하게끔 했고요. 4년 동안 가스라이팅, 가학적인 성착취를 했다라는 겁니다. 1000여 개의 영상, 453개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 요즘 텔레그램은 문제가 없대, 아무도 모른대, 경찰도 수사할 수 없대 라고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목에 나와 있죠. 텔레그램 측이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네. 텔레그램에서 한들 어디서 한들 나쁜 짓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엄령, 계몽령 무슨 얘긴지 기사 보겠습니다. 계엄은 계몽령,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한 것이다. 어제 4차 이 헌재 탄핵 심판 변론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 사건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이 비상계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상계엄을 실패했다. 저는 실패 성공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래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인식 자체가 다수당의 어떤 그런 폐악질, 이런 어떤 국회 이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경종을 충분히 국민들께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실패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군 철수를 지시했고
네. 윤 대통령 측에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엄은 사실상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을 위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계엄은 실패한 게 아니다. 다만 좀 일찍 끝난 것이다. 라는 지금 주장인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원영석 변호사님. 윤 대통령 쪽에선 이번 계엄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는 걸까요? 예, 그 계엄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네. 엄히 경계한다라는 뜻입니다. 적의 침공에 경계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네. 17세기 청나라 그 한자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친필 메모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지전, 하이브리드전의 위협이 존재를 한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네. 그 부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서 국민들이 갖가지 뭐 이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담화에도 말씀하신 게 있죠. 22회에 걸친 탄핵소추, 뭐 예산농단, 입법농단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버 심리전 네. 그리고 정보전 이걸 통한 그 국내 여러 가지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했어요. 이렇게 여론조사가 올라가는 것도 네. 그런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그 대통령이 외치려고 했던 그 목소리를 국민들께서 수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거는 나름 뭐 적절한 비유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입장,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받아들이니까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도 여기에 호응해서 국민의힘이 더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 그리고 정권 교체가 그다지 이 비율이 높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변호사님. 저는 이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 보면 전시 비상사태, 이렇게 비상사태일 경우에만 계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라는 어떤 그 계엄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어떤 자기 고백의 다름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고를 했다. 다수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그랬다면 탄핵이 되지 말았어야죠. 왜냐하면 이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탄핵을 의결하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긴 울렸는데 다수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모든 국민을 거리로 나오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몽령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국민들은 여기 지지한다. 아니다.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두 가지를 같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봐도 양쪽으로 완벽하게 좀 나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 그대로 지금 두 분이 해주신 말씀에 좀 녹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계엄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 계몽이다 뭐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탄핵 소추를 한 국회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번 계엄의 목적은 결국 국회 해산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그 근거로 끌어내라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30... 네. 이지은 변호사님.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는데 중간에서 김병주 의원이 이거를 좀 이렇게
와전을 한 거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저께 국민들이 가장 황당해했던 이야기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바이든 날리면 2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요원을 보내놓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철수해라고 지시를 하면 되는 건데 네. 거기에다가 요원을 빼내기 위해서 군인들을 다시 보낸 거죠. 그러면 군인들을 빼내기 위해선 또 다른 사람을 또 다시 또 거기다 보낼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과 또 다른 그 지금까지의 주요 참고인 그다음에 공범자들의 진술과도 굉장히 배치되는 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들은 홍장원 제1차장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등 여러 이제 공범자들이 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다들 윤석열 대통령 또는 여인영 사령관 등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그리고 그 명단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곽정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포 구금 지시하지 않았다. 곽종훈한테. 그리고 황당한 가짜뉴스다. 그렇게 어제 그 헌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 두 번째 발언에 관련된 것은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결 정족수가 다 안 된 것 같으니 의원들 문 부셔서 끌어내라 라고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또 분명하다라고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었어요. 원 변호사님. 근데 이게 지금 요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라면 의결 정족수 얘기가 왜 나왔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그 동영상에서도 네. 의원이라고 안 하고 인원을 끌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 직후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그 인터뷰하는 그 내용의 직후에요. 그거를 제가 몇 번을 돌려봤는데 네. 정확하게 요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바이든 날리면이 아니라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네. 요원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맥락상 헷갈릴 수 있는 단어는 있어요. 예를 네. 들어 의원과 위원. 네. 우리가 이거는 뭐 헷갈리기는 하는데 네. 의원과 요원, 의원과 인원 이거는 맥락상 헷갈릴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의원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그리고 들리기로도 그 직후에 이야기한 게 그래도 네. 가장 기억력이 생생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요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김병주 의원이 사실은 뒤에 이거를 고치는 약간 그 유도신문 같은 걸 하면서 이거를 고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치 의원을 빼내라고 한 걸로 이렇게 세상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그 가장 직후에 있는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온 곽종건 전 사령관의 네. 그 발언을 들어봐도 정확하게 요원으로 들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됐으니라고 말을 한 건 김병주 의원이 와전에서 국회에서 의원이죠라고 프레임을 짠 거에 적극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피고인 입장이잖아요. 피의자 네. 입장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그런 게 좀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많은 그 주위의 의심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더하시진 않았나 하고 개인적으로 추측이 돼요. 하지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말한 거 분명히 있고 네. 근데 그 요원이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설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뭐 조금 그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적어도 요원이라고 발언한 거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그게 그 대통령의 진술과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그 당시에 그런 요원이라는 발언과 일치한다라는 건 명확하다는 겁니다. 네. 이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분명히 요원이라고 제일 처음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요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뒤에 뭐 의결 종족수니 뭐니 뭐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는 그건 사실상 본인의 어떤 지금 상황에 비춰서 같이 협조를 하는 차원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아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뭐 요원이라고 했는지 의원이라고 했는지 발음이 약간 헷갈려서 잘 못 들을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 맥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 즉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제1차장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하라고 내가 명령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내란의 주요 종사자의 혐의 또는 의심을 받는 이유는 네. 그런 체포 명령을 받았고 그것을 어디까지 실행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다 혐의를 받고 있고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굳이 그런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저희가 관련한 내용들을 당사자들의 얘기 그리고 주변인들의 어떤 진술 얘기를 좀 다 종합을 했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안 맞고 여기랑 여기랑 또 안 맞네. 뭐가 진실이야.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꾸 얘기를 나눠보는데 아까 말씀처럼 결국 이런 부분이 사실상 수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한 부분은 뭐 의원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이 의원 끌어내라는 얘기가 뭐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이 된 어떤 그 근거로 지금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포고령 1호다. 정치활동 금지 부분 여기에 의거해서 투입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게 또 이 국회 측의 지금 생각인 건데 포고령 부분 관련해서 어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물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신 장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직접 신문을 한 겁니다. 직접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도 윤 대통령 보면서 또 대답을 하는 부분이 보였죠.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지은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 이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놔둔 거고 그리고 전공의 부분 왜 넣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계도 측면입니다. 얘기를 해서 내가 그때 웃으면서 그냥 놔뒀어요라고 또 나름 또 구체적으로 또 윤 대통령 얘기를 하거든요. 뭐 무슨 어떤 의미였던 간에 포고령이 작성이 됐고 그 내용을 검토했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해서 이것이 포고가 된 것이라면 그거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포고령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 그 정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경찰도 출동했고 군도 출동한 것으로 다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포고가 된 것이다 그것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게 뭐 윤 대통령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쳐도 상징적이고 뭐 궤도 측면이고 다 받아들여도 어쨌거나 이건 포고령은 포고령인 거고 실제로 이게 실행으로 옮겨져서 이 계엄군 투입이 됐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의도니 뭐니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원영석 변호사님, 또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놔두자. 전공이 쳐다보면 계도 측면으로 놔두자. 근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뭐 있으면 법전부터 찾는데 안 그러셨어요? 라고 또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얘기를 하거든요. 왜 중요한 포고령에 대해서 포고령의 중요성은 법조인인 윤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중요한 포고령에 대해서는 왜 상징적 계도 측면 이런 걸 허용하고 여지를 남겼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일 최근에 일어났던 하이브리드전이 그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이에요. 네. 그 크림반도 합병하면서 러시아가 총 한 발 안 쏘고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개입했던 기관이 그 당시 지방의회예요. 네. 지방의회가 그런 독립을 의결하고 러시아와 같이 이렇게 합병하는 걸 의결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총 한 발 안 쏘고 이 영토를 우크라이나는 눈 뜨고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의회가 그러면 그 작업의 중심이 있었었는데 지방의회가 네. 지금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나라 사정으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네.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게 어떤 그 정치적인 결사들의 그게 정치 행위로서 집단적으로 하는 그 행위들이 네. 때로는 이게 그 실제로 우리나라 영토를 적국한테 적 반국가 단체한테 넘겨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포고령 1호가 정말 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그거를 감안한 포고령을 만들어져야 된다. 물론 그 헌법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과거에 이제 국회 해산권이 있었을 때 5공화국 이전에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계엄령 예문을 뺏기다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실제로 오래 가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 전략은 일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져요. 하지만 정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크림반도 네. 합병 같은 사태가 눈앞에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포고령이 뭐 100% 이런 문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문구가 들어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 있을 필요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제 질문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왜 상징적으로 두고 계도적인 측면으로 두고 포고령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채 다소 오해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게끔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이걸 두었느냐라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계엄 포고령이라는 게 뭐 네. 여러 번 쓰는 게 아니라 보니까 아마 그 과거에 뭐 5.16이나 12.12나 이럴 때 했던 계엄 포고령을 뺏겼다고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박하게 하다 보면 그 상황에서 또 포고령을 1호가 지금 이거고 2호, 3호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진행하다 보면. 네. 그런데 물론 그 계속 뭐 바뀌고 진행하고 새로 내고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거 그 자체가 시점이 중요한 거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급박하게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사안을 중요성을 크게 두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아까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직접 물어볼 때 두 사람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실행 여부, 포고령 실행 여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쪽에선 포고령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상징적인 측면이라고도 윤 대통령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그냥 놔둡시다라고 했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얘기인 거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다시 한번 국회 쪽에서 물어보니까 저는 주무장관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이지은 변호사님.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보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서로 달랐다. 윤 대통령은 실제 집행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밑에 있는 김 전 장관이 혼자 열의에 불타서 직접 실행으로 나아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보면 네.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좀 이것을 덮어 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고 네.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돌아오셔서 본인을 사면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이 그 적법한 정당한 계엄령이 되어야지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나중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또 수사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적법한 계엄을 했고 탄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일단
포고령 집행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집행을 해서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된 것이다라고 본인이 지금 덮어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덮어쓰려고 하는 것 같다 김 전 장관이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저게 두 분이 지금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게 대통령은 어쨌든 계엄 선포를 할 결단을 내리는 입장에서는 어떤 요소들은 이게 실제로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될까를 마음속으로 내심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밑에서 그 지시를 받거나 또는 이제 그 부하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실행을 맥스로 100%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도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모순되거나 뭐 서로 다투거나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김영현 전 장관은 또 저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 네, 짧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네. 저는 김영현 전 장관이 본인이 덮어쓰려고 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죄가 덜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도 다 알고 저 내용을 다 알고 허용을 한 거기 때문에 덮어쓴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죄가 감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게 뭐 두 사람의 주장이 상충된다는 취지로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약간 실행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서로 간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약간 다르지 않았냐라는 부분이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생각하는 것과 아래에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뭐 뒤집어 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아랫사람은 위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실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얘기가 흘러갈지 사실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겁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의 대화 이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개가 있다고 저희가 어제 짚어드렸죠. 하나는 포고령 그리고 하나는 최상목 대행한테 준 쪽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포고령을 살짝 봤는데 다음 키워드로 쪽지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국회 지원단체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김용현, 포고령, 쪽지 모두 내가 썼다. 네, 포고령 내가 썼다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쪽지도 내가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두 개 다 내가 썼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예. 최상목 그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미 방송을 하면서 포고령 내가 썼습니다라고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어제 이 4차 변론이 있기 전 이미 밝혔다라는 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직접 쪽지도 내가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넨 겁니다. 다만 내가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딴 사람을 통해서 건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윤영걸 대표님 지금 포고령도 내가 썼고 쪽지도 내가 썼고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언뜻 보면 이거 다 제가 한 겁니다라는 취지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번에 탄핵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고령 누가 했는가, 또 쪽지 비상 입법 기구에 관한 거 최상목 부총리한테 준 거 누가 했는가,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군 투입이나 이런 걸 모든 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뭐 내가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그 탄핵에서 의회에 일이 벌어졌죠. 그동안에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 결과하고 네. 그 김용현 장관 말하고 윤 대통령 말이 조금 좀 달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는 굉장히 윤 대통령하고 같이 일치가 된 그런 측면이 많다. 이거는 저는 뭐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넌 제로섬 게임, 비제로섬 게임이죠. 제로섬 게임 한 사람이 이익 보면 한 사람이 손해 보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일이 되는 건데 네. 이 넌 제로섬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은 죄수의 딜레마처럼 윤 대통령을 살려야지 자기도 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고려 때 태조 왕건을 놓은 신순겸 장군처럼 목숨을 다 바쳐서 대신 죽은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을 탄핵에서 빠져나와야지 나도 살아날 길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해서 저렇게 말을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말을 맞춘 거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안 돼야 본인도 사는 길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쪽지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쪽지 내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 쪽지 하는데 그 쪽지가 어떻게 생긴 거야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헌재에 직접 그 쪽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잘 나온 걸로 다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겁니다. 지금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느냐. 밑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최선을 뭐 차단해라라는 얘기가 들려 있어요. 네. 요 부분을 직접 김영주 재판관이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일이 돼 있거든요. 네.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아닙니다. 이 뜻인데.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저기에 보면 네.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월급 주지 말라는 그 뜻인데. 임금은 임금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임금 중에 사실은 이게 불법 임금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김영주 재판관이 직접 물어봅니다. 지금 이 국회 지원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국회 관련 지원금이 아니라 국회 관련 지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단체들, 이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이 돈을 끊어라라는 취지인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얘기에 따르면 최창렬 교수님 지금 소통이 좀 제대로 안 됐다. 약간 뭔가 와전이 됐다, 왜곡이 됐다라는 취지인 걸로 지금 들리거든요. 제가 볼 땐 궤변인 것 같아요. 저런 걸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근데 임금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불법 임금을 얘기한다? 네. 어디 맥락에 저런 얘기가 있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인데, 피의자 김용현의 주장인데 말이죠. 참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논리를 구성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 문장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고 저 쪽지가 말이죠. 그리고 8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8페이지짜리가 있었다는 게 보도가 나왔죠. 네.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 명에게 주는 거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주고 뭐 최상목 부총리도 주고 그러는데 이거 본인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쓰고 본인이 전달했다고 하는데 네. 저기 보면 그렇게 무엇 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엇 네. 할 것. 그럼 저기 국방부 장관이 그 최상목 부총리가 자기 상급자인데 그렇게 지시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볼 때. 네. 어제 얘기는 이제 그 나중에 뭐 진위가 밝혀지겠습니다만 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거의 입을 맞춘 듯해요. 보기에 따라서는. 근데 지금 쪽지도 자신이 썼다. 자신이 전달했다. 근데 조태열 외교장관은 자신이 직접 대통령께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국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누구 실무자에게 지시해서 실무자에게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한덕수 총리는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고 말이죠.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 생각이 잘 안 난다. 네. 최근에 한 얘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어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근데 지금 이거를 다 자신 썼다는 거 아니에요. 쪽지를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저게 국회 관련, 그다음 밑에 국가비상입법기구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입법이란 건 뭡니까? 법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구는 유일하게 국회예요.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입법기구가 왜 필요한 거죠? 저 예산을 왜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주는 얘기니까 저게. 왜 국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이해할 수 없죠. 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얘기 좀 이해가 안 된다. 난 이거 궤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바로 이 쪽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옆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특히 그날 와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뭐 금융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 장관에게 이거를 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고. 네. 지금 윤 대통령의 얘기는 이겁니다.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은 경제적 차원에서 이거 계엄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 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윤 대표님. 네, 그런 얘기죠. 뭐 윤 대통령 설명도 상당히 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어제 헌법재판관이 물어봤잖아요. 네. 비상 입법 기구 최상목 부총리한테 준 쪽지가 과거 전두환 정권 초기에 국보위 만드는 거 그거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세게 반대를 한 최상목 부총리한테 준 거가 그걸 리가 있냐. 네.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돈 만지고 예산 짜는 건데 그래서 비상입법기구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을 했는데 윤 대통령 설명도 뭐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어제 뭐 증언 나온 게 윤 대통령 얘기도 김용현 전 장관도 얘기도 네. 100% 아니다, 기다. 이거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제는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장관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2월 설 지나서 2월 4일 날인가에 또 이제 그 오차 변론이 작전사령관이라든지 네. 특전사령관 뭐 국정원 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증언이 소속 나오는데 네. 그분들은 윤 대통령하고 이해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윤 대통령한테 조금 이 책임을 많이 던져야지 자기네들은 지시만 받은 걸로 돼야지 또 살아남거든요. 제로섬 관계의 증인들이 그렇죠. 나올 예정이라는 그분들은 이제 말씀이신 거죠? 제로섬이죠. 김용현 전 장관은 넌 제로섬이고 네. 여기는 제로섬이 되기 때문에 2월 4일 날 증언을 들어오면 더 좀 확실히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윤 대통령 설명도 저는 뭐 일견 어느 정도 이해는 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이게 딱 김용현 전 장관만 그리고 이 같이 한 윤석열 대통령 요 얘기만 어제 있었던 얘기만 듣고선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왜? 주변에 다른 사람들 얘기도 있으니까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윤 대통령 얘기도 뭐 일견 일리가 있다. 반대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지금 굳이 지금 이 입법 대책 기구를 만들라는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최상목 대행이 받은, 그러니까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받은 쪽지 하나만 갖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죠. 근데 어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김용현 국무위원 6명의 계엄 쪽지 전달. 포고령 쪽지 내가 썼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하기를 내가 이 쪽지를 준 사람은 6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6명이 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이렇게 6이다라는 거예요. 네. 쪽지를 전달한 게 한덕수 국무총리, 뭐 최상목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장관, 뭐 조지호 경찰청장 등등등 해서 한 6명한테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상 저희가 지금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이 받은 쪽지는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본 거죠.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가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한테 자리 앉자마자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쪽지를 받았는데 나오면서 이게 뭐 말이 돼? 그러면서 북북 찢어서 뭐 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쪽지에 대해서 이런 방법 사실 말이 없었습니다. 쪽지와 관련한 이 두 사람의 기억,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명이 옹기 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종이 주는 걸 못 봤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저 박성재 장관도 못 봤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민 형사금법 148조에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가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아니면 나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얘기가 또 맞다고 하면 준 사람은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지금 최창렬 교수님 누구 말이 진짜냐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최상목 장관이 반대했기 때문에 네. 줄 리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윤 대표님은 일리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전혀 일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여기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국회에서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 국무회의 네. 계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도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6개 줬다는 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질 않는다고요. 어차피 어제 얘기는 일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전체 논리 구성 자체가 대단히 억지스럽다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결국 헌재의 재판관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어느 게 맞는가를 보겠죠. 다시 말하면 증언의 신빙성 같은 것.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도 자기 이러이러한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김영현 전 장관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이 결국 헌재가 하는 건데 결국 지금 여기 한독수, 최상목, 조태열, 이상민, 조지호에게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박성재 장관이 한 얘기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다 반대하고 최상목 장관에게만 줬다. 반대한 사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럼 다 주지 말았어요. 다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기획재정부 장관 그 예산을 담당한 주무부처 장관이 이 최상목 장관이니까 준 거예요. 근데 비상입법기구가 뭔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반대한 사람이 준 걸 봐서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논리가 대단히 허접해요. 논리가 빈약하다고요. 논리 이게 정합성, 정확이 아니라 정합이 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보면 말이죠.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네. 그 전에 나왔던 얘기들.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사령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 이제 명확해질 거예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따 말씀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제 쭉 얘기한 거 전반적으로 보니까 야당이 이렇게 입법 독재를 하고 국회를 함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난 비상경을 했고 이건 경고용이었고 그래서 네. 계몽령이다라고 조대현 변호사가 얘기죠. 조대현 변호사. 대통령의 대리인 변호사가 그 계몽령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경고용이었고 상징적이었다. 포고령도 상징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의 맥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런 부분들을 재판관들이 과연 어떻게 인식할까 문제인데 저는 뭐 재판관들의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저런 얘기들이 오히려 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봐요. 앞뒤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자꾸 궤변을 늘어놓는구나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저는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한테 쪽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덕수 총리가 말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조태열 장관이 쪽지를 받는 거 못 봤습니까? 라는 걸 물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정정을 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쪽지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아니고 쪽지를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최 교수님 얘기는 이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논리가 좀 빈약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은 뭐 줬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 줬다고 얘기를 한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한덕수 군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랬지 안 받았다고 한 게 아니고요. 이상민 전 장관도 안 받았다고 한 게 아니라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거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윤영걸 대표님 지금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이 받은 쪽지가 이 맞다고 한다면 김 전 장관이 얘기하니까 그 쪽지에는 뭐가 적혀 있겼길래 기억이 안 나고 말을 할 수 없는 거냐라는 얘기가 또 될 수 있어요. 뭐 계엄령 비상계엄하고 뭐 포고령 발표했으니까 네. 아마 거기에 있는 장관들이잖아요. 국무회의 참석한.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행동 방안 뭐 이런 게 뭐 담겨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최상목 부총리한테는 뭐 비상 뭐 입법기구 예산에 관한 문제, 네. 뭐 또 외교부 장관은 또 외교에 관한 문제, 뭐 총리는 전반적인 국정에 관한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뭐 전달이 된 건데 어제 뭐 김용현 전 장관은 뭐 내가 주도적으로 쓰고 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기 장관들은 국무회의는 참석했지만 좀 경황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최상목 부총리도 처음에는 대통령한테 받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누구한테 받았는지 좀 헷갈린다. 뭐 나중에 어제 나온 얘기는 대통령이 누구한테 전달해서
그 직원한테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좀 더 좀 지켜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 국무회의 자리는 대통령은 굉장히 어제 김용현 전 장관도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감정이 격정적이고 흥분을 좀 잘하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그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도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 뭐 이런 쪽 국무위원들은 말리고 대통령은 해야 된다고 세게 나가고 하다 보니까 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쪽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용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불투명한 거 아닌가. 하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좀 증인 신문하고 하면은 그 윤곽은 차츰 저 사실 드러나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결국 작게 보지 말고 좀 넓게 보자. 큰 틀로 맞는지 아닌지 좀 더 얘기를 좀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탄핵 심판에 나온 김용현 전 장관, 내가 6명의 국무위원들한테 다 쪽지를 줬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말고 상당히 뭐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표로 좀 정리된 게 있어요. 같이 좀 볼까요? 이겁니다. 네, 일단 포고령 관련해서 아까 짚어봤죠. 김용현 전 장관 뭐 다 내가 썼다, 노트북 작성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최상목 대행한테 해준 쪽지 관련해서도 내가 써서 실무자 통해서 전달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경 국회에서 의원 끌어내라라고 얘기한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좀 짚어봤죠. 의원이 아니라 요원 끌어내라고 얘기했었던 거다라는 건데 군경 국회 투입 부분, 이건 그럼 왜 투입했습니까? 라는 거. 특전사 헬기 투입 등 작전 내가 세우고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했다. 군 5만, 6만 명까지 다 동원을 난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조금만 가자, 소수만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관련해서 그동안의 뭐 수사 내용이나 다른 관계자들의 증언은 어땠느냐? 곽종근 전 사령관, 대통령이 전화해서 헬기 탄 707 특수임무단 어디쯤이냐고 물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군을 더 투입했어야 됐는데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라는 관계자들의 또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지금 쭉 아예 표로 막 작성에 대해서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근데 최창렬 교수님, 뭐 윤용월 대표님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실타래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어제 사차변론을 들어보면 뭔가 더 모르겠는데 갈수록 미궁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아마. 네. 이거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저러면 저렇지. 윤 대통령이 정말 그 충정에서 계엄을 선포했지. 말이 맞아 이렇게 봤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구나. 계엄과 거짓과 광변으로 일관하고 있구나라고 봤을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니까 워낙 갈라져 있고. 근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나중에 이제 헌재에서 판단하는 몫은 헌재 판단의 몫이고 또 형사 재판은 또 형사 재판의 몫이에요. 형사 법원의 몫인데 볼 때 이런 거죠. 어제 이제 하루도 안 됐으니까 2시간짜리 계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겁을 주기 위해 경고형이었다. 네. 야당의 경고형이라고 했다. 또 어제는 또 제가 기억하기에 하도 많이 나오고 저도 아물거립니다. 저도 국민들한테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한 호소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했죠. 야당이 경고하는 거라고 했다가 국민에게 이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무슨 국민에게 환기를 시킨다고 그래 병력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냐고요. 그것도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랬다.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 막강한 정예 부대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나요? 그게 상식의 영역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에 그렇게 보는 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차피 오래 안 갈 것 같다며요. 어제 얘기가. 그래서 포고령도 그냥 말이 좀 안 되는데 놔뒀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어차피 오래 안 갈 건데 왜 이렇게 쪽지까지 전달하고 비상입법기구까지 만들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무슨 누구 생각이 옳다를 떠나가지고 우리 상식의 영역에서 대화의 상식, 국어 문법적으로 그리고 요새 문해력이라는 표현, 문해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 이거는 누구장이 맞다트리다가 아니라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굳이 하도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네. 윤 대통령이 틀렸다 맞다 뭐 이런 말씀은 이미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도대체가 이 상식적으로 논리가 구성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2시간짜리밖에 안 할 건데 경고용으로 그칠 건데 왜 비상입법기구 만들며 6명의 쪽지 나눠주고 군은 왜 투입하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그건 글쎄 뭐 진위가 엇갈리는 거죠 지금. 그리고 무슨
체포를 하라고 얘기하고 끌어내라. 그리고 전화는 왜 했으며 근데 윤 특임단장이. 대통령 쪽에서는 뭐 2시간은 아니고 뭐 며칠은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다라고 또 어제 얘기를 하긴 그런데 했어요. 또 그 전에 2시간짜리 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2시간짜리 내라니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지 어디 있느냐라고 않습니까? 어디 얘기했죠. 얘기했잖아요. 네. 이 얘기가 자꾸 바뀌고 있다고요. 그때 국면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제가. 네. 지금 최 교수님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좀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다음 달 4일에 또 5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련된 군 관계자들 그리고 이 홍장원 이 1차장, 이 국정원 전 1차장 등 이 관련자들의 추가적인 진술이 또 있을 예정이니까 다 같이 좀 보고 차근차근 좀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전 최종심 무슨 말이냐 기사 보겠습니다. 법원 이 선거법 2심 2월 내에 끝낼 것 이렇게 되면 이르면 3월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한 이 2심이 선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2심이 3월에 나오면 그럼 최종심은 언제 선고가 되는 것이냐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제 633을 얘기를 하고 이제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3심, 최종심 3개월, 633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관련해서 만약에 2심이 3월에 선고가 된다 그러면 633이니까 3심도 이후 기점으로 3개월 안에 나와야 되죠. 그러면 3월부터 이 3개월간 6월에 최종심이 선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탄핵 심판을 보면 저희가 일전에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탄핵 심판 지금 현재 8명의 재판관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8명 중에서 2명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6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빨리빨리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탄핵 여부가 결론이 난다고 하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2달 안에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또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럼 4월에 난다 치면 2달 안에 6월엔 또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윤영걸 대표님 대선이 먼저냐 최종심이 먼저냐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뭐 피 말리는 속도전이죠. 네. 네,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법원 시기를 늦게 가야 되고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시계를 좀 늦게 가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시계는 거의 KTX처럼 달리고 있어요. 근데 법원 시계는 지금 이재명 대표 1심에 공직선거법 1심에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거의 뭐 KTX가 아니라 완행열차도 저 옛날에 추풍령 고개 넘어갈 때 네. 기차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네. 힘이 없어서. 네. 그럼 다시 석탄을 떼가지고 추풍령곡에 올라가는 완행열차가 있었거든요. 네. 이재명 재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2심 재판관은 지금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2월 26일 날 결심 공판을 한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3월 한 20일 전후로 2심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633이라면 3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6월까지 나온다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워낙 재판이 많아가지고 네. 판례라든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관계는 벌써 끝났거든요. 그래서 법률 적용이 맞느냐 이것만 대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빠르면 뭐 4월이나 5월에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시계는 아마 4월 18일 날 그 재판관 2분이 퇴임하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 많은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서로 피말리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심에서 네. 3월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1심처럼 진짜 실형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아마 악몽이 저는 시작될 거라고 봐요. 예, 과거에 왜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때 지지율 떨어지니까 네. 후단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후보 단일화 협의회. 그게 생겨서 정몽준 후보를 해야 네. 된다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심에서 3월쯤에 만약에 실형이 나오면은 네. 민주당은 정말 이 굉장한 악몽 그 네 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대법 나오기 전에 우선 당이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윤영월 대표님은 사실상 예전에 후단협 생각을 해봐라.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는 이게 만들어질 만큼 후보로서의 어떤 존립이 굉장히 지금 흔들릴 거다. 만약에 2심에서도 1심처럼 중형이 나온다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2심이 만약에 1심에 준해서 중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3심은 사실 뭐 이게 퍼센트로 따졌을 때 대다수 2심 거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이 흔들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결국 다 가능성 부분인 거예요. 최창일 교수님. 이재명 대표 2심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3심까지 가지 않아서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또 강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2심 결과는 거의 나올 것 같고 90%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네. 저기 대선 전에 말이죠. 네. 물론 인용을 전제로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진짜 애매해요. 지금 잘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2심에서 이제 어떤 형량이 나올지 모르죠. 무죄가 나오면 그건 게임 끝나는 거고 뭐 야당 후보는 더 이상 누구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데 지금 앵커 말씀처럼 2심에서 말이죠. 2심만 나와도 거기에 형량이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오면 야당 내에서 상당히 요동칠 거예요. 뭐니 해도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이 나와도 말이죠. 네.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으므로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랑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지율이에요. 그때 가서 이제 여론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만약에 지지율 요즘 보니까 30% 잘 못 놓는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전체적인 여야 다 합치면 가장 1등이긴 한데 또 최근에 어떤 여론사는 또 1대1 대결 구도에서 진 것도 나오고 그래요. 김문수 장관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 가서 2심이 나왔는데 2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지지율이 영 답보 상태다. 그리고 답보를 넘어서 지지율이 하락한다. 네. 그 중도층의 입안이 뚜렷하게 보인다. 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정당인데 아무리 일극 체제라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위는 크게 흔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2심이 중형이 나오면 어쨌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킵고잉 할 거다. 계속 갈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살짝 좀 요즘 긴장을 할 수가 있는 게 다음 기사를 볼까요? 비명계 행사 찾은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독주 허용해선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만일 그 점에서 우리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얘기 이재명 대표 겨냥해서 한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윤영월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한테 한 얘기로 들릴 여지가 좀 있어요. 당연히 뭐 이재명 대표한테 한 얘기죠. 들리는 네. 게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대권 후보를 대표해서 얘기한 거죠. 지난번에 총선에서도 비명 행사 공천 친명 아니면 다 탈락시켰잖아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로 해서 당이 너무 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지만은 이게 평정이 돼서 조용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일단은 좀 숨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월쯤에나 그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2심만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이 친명을 제외한 비명계 후보들이 일제히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그 모든 거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무리해서 속도를 달린 결과
그 후유증이죠. 자업자득이죠. 저는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걸로 봐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은 우리가 승산이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건 누가 봐도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한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자들이 그 뒤에 다시 한번 또 물어보니까 정치 전반에 대한 얘기입니다라고 또 살짝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건지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자신한테 한 얘기인지 정치 전반에한테 한 얘기인지 여부로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부가 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요즘에 상당히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저희도 살짝 일면 소개하면서 했습니다만 지지율 부분도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약간 출렁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어제 오전 10시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정책이란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인 정도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흥묘 백묘론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성장이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성장으로 방향 튼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그동안 기본 사회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철학이었었죠. 그런데 이 기본 시리즈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장, 선성장, 후 분배 얘기를 어제 한 겁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 주요 발언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이겁니다. 기업에 대해선 이렇게 민간 전문성 존중, 자본시장, 효율적 경영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경영 구조 혁신, 그리고 또 외교 통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한미동맹 강화, 수출기업 불이익 최소화.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상 이건 이거 국민의힘 내용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만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한다. 저는 이런 뜻으로 봐요. 흥모 백면은 등소평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뭐 하여튼 고양이가 뭐 쥐만 잡으면 되지 무슨 네. 사건이 있느냐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좋은 말만 좀 다 안 가느냐 미사여구 좋은 말만 저렇게 해서 진짜 되겠느냐.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중에서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네. 저 중에서 진짜 할 거 하나만 얘기해봐.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업종에 주 52시간 제외라든지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이라든지 중요한 거 하나만 해봐. 이런 말을 좀 저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아니 저 중에서 진짜 실행을 해야 진짜 아니겠느냐. 지금 실행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 앞으로 실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